탱크를 때려잡는 공포의 헬기 밀28 하보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개발한 공포의 전차 킬러인 한 공격 헬리콥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장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전차는 지상군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육중한 덩치에 강력한 화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전차는 빠르게 제거해야만 하는 목표물이죠. 따라서 장갑이 매우 두꺼운 전차를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한 수많은 대전차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전차를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공격 헬리콥터였죠. 공격 헬리콥터는 보병에 비해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많은 대전차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차 한 대만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 떴다 하면 몇 대씩 파괴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전차는 기본적으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헬리콥터와 같은 공중 표적을 상대하기 힘들었죠. 따라서 공격 헬리콥터는 전차에게 천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공격 헬리콥터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장 선두주자였습니다. 코브라와 같은 공격 헬리콥터를 개발해 베트남전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었죠. 공격 헬리콥터는 특히 좁은 지역에서 작전이 유리하고 한 지점에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아군을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장점은 병력을 전개할 때 매우 유리했습니다. 임의의 지점에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수송용 헬리콥터와 코브라가 같이 투입되어 강력한 화력으로 수송용 헬리콥터와 지상 병력을 보호할 수 있었죠. 미국도 이런 공격 헬리콥터의 필요성을 느낀 것처럼 소련도 공격 헬리콥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격 헬기에 접근했는데요. 미국은 공격용과 수송용 헬리콥터를 분리시켰지만 소련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격 헬리콥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이 병력을 전개하면서 아군을 호위하고 적 병력을 파괴하는 것인데 굳이 이걸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수송이 가능하면서 공격도 가능한 헬리콥터를 고안해냅니다. 그렇게 탄생한 친구가 바로 밀24 하인드입니다. 1972년 개발된 하인드 헬리콥터는 매우 육중한 몸매의 헬리콥터였는데요. 수송과 공격 모두를 수행하기 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코브라 헬리콥터는 수송 병력을 전혀 태우지 못했지만 하인드 헬리콥터는 무려 8명의 중무장한 병력을 수송할 수 있었죠.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공격 헬리콥터 형태는 다소 달랐고 자연스럽게 운용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공격 헬리콥터가 미리 착륙 지점을 공격하고 착륙 임무를 진행하는 동안 주변을 경계합니다. 병력이 모두 내리면 수송 헬기를 호위하며 지역을 빠져나가죠. 하지만 하인드 헬리콥터는 작전 지역에 하인드 몇 대가 동시에 도착해 착륙 지점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후 지역이 안전하게 확보되면 병력을 전개하죠. 여기서 하인드의 단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병력을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싸우는 것에 무리가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내부에 사람이 있고 무게도 많이 나가다 보니 급한 기동을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한 수송과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병력을 수송하는 상황에서 적을 너무 쉽게 마주쳤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송 헬기보다 공격 헬기가 먼저 공격을 나서니 적을 만나도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병력을 내리기 위해 착륙한 순간에는 무장을 사용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자고로 공격 헬기는 하늘을 날며 공격해야 효율이 극대화되는데 땅에 붙어 있으니 그냥 덩치 큰 표적에 불과했던 것이죠. 덩치도 크고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무장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쓸만할 것이라 생각했던 소련의 생각과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컸습니다. 소련은 그제서야 미국이 헬기를 따로 만든 이유를 이해하고 새로운 공격 헬리콥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공격 헬리콥터 개발을 담당했던 밀 헬리콥터는 누가 시키기도 전에 차세대 헬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차세대 공격 헬리콥터로 수송 능력은 조금 줄이고 기동성을 향상시킨 공격 전용 헬리콥터를 구상합니다. 그리고 시제기를 제작해 1982년 비행에도 성공했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아파치 헬리콥터를 내놓은 것입니다. 아파치는 기존의 코브라 헬리콥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공격 헬리콥터였는데요. 미국이 더 강력한 무기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소련은 신형 공격 헬기 사업을 빠르게 밀어붙입니다. 소련에는 두 개의 헬리콥터 제작사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언급된 밀 헬리콥터와
하나는 카모프였습니다. 밀 헬리콥터는 수송량을 조금 줄이고 기동성을 향상시킨 모델을 제안했고, 카모프는 야간 공격 능력과 공중전에 초점을 맞춘 모델을 제안했죠. 소련은 카모프의 모델이 조금 더 끌렸고 그대로 밀을 제쳐두고 카모프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밀 헬리콥터는 소련을 위해 열심히 개발하고 준비했는데 관심을 끌지 못하자 해외 판매로 눈을 돌립니다. 1989년에는 프랑스 에어쇼에 참가하기까지 했죠. 지속해서 개량을 진행한다면 소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그때 소련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카모프고 밀이고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죠.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안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2000년대에 되어서야 공격 헬리콥터 사업을 재개하게 됩니다. 밀 헬리콥터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헬리콥터를 개량해왔고 결국 러시아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밀의 최종 모델인 밀 28이 탄생하게 되었죠. 미국을 비롯한 나토에서는 이 기체를 하보크라고 불렀습니다. 하보크는 대혼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밀 28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17m로 매우 긴 편에 속하고 중량은 무려 8.6톤에 달했습니다. 승무원은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2명은 조종사, 3명은 수송 가능한 병력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로 빠르지만 항속 거리는 1100km에 작전 반경은 200km 수준으로 경쟁 기종인 미국의 아파치에 비해 부족합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를 하나 장착하고 있고 2개의 양쪽 날개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하드포인트에 무장을 장착합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각종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죠. 사실 밀 28이라고 다 똑같은 기체가 아닙니다. 개발 과정을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소련이 붕괴하면서 20년 가까이 사라진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와 현재의 형태는 상당히 다릅니다. 초기에는 소련이 별로라며 혀를 내두른 밀 24와 별반 다른 것이 없었죠. 현재의 형태인 밀 28N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엄청난 방어력입니다. 기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보통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진 파손이고 두 번째는 조종사의 부상 또는 사망이죠. 보통 헬리콥터의 엔진은 상단부에 있는데 2개의 엔진이 있다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엔진을 손실할 수 있어 바로 기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체 양쪽에 엔진을 하나씩 달았습니다. 결국 하나가 부서져도 어찌어찌 비행해서 기지로 귀환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장갑도 뛰어났습니다. 과거 소련은 밀 24를 향해 발사하는 수많은 기관총들을 견디지 못하고 조종사를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조종사가 탑승한 부분의 장갑을 특히 신경 썼습니다. 무려 100m라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23mm 기관포탄을 막을 수준이었죠. 미국의 M2 중기관총은 보통의 헬리콥터에겐 큰 타격을 주지만 밀 28에겐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방어력은 공격 헬리콥터치고 굉장히 우수한데 경쟁 기종인 미국의 아파치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하늘을 나는 탱크 또는 괴물이라고도 부르죠. 그럼에도 여전히 헬리콥터의 특성상 추락이 매우 쉽기 때문에 조종사를 보호할 추가적인 장치가 더 있습니다. 조종사의 좌석 자체가 추락에 대비한 설계가 적용되어 초속 12m에 달하는 속도로 추락하더라도 조종사가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있죠. 방어력은 이만하면 됐고 더 중요한 공격력은 어떨까요? 기본적인 30mm 기관포를 이용해 장갑차와 같은 수많은 장갑 차량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세대 전차와 같이 오래된 전차도 30mm 기관포로 상부 장갑을 두들겨 패면 충분히 파괴가 가능하죠. 그리고 각종 대전차 미사일을 양쪽에 장착하는데 기본적으로 16발의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과 40발의 S8 로켓탄을 장착합니다. 한쪽에 8발의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과 20발의 S8 로켓탄을 장착하는 형태로 전체 무장을 절반씩 좌우 대칭으로 장착합니다. 아타카 미사일은 대전차 미사일로 한 발당 한 대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6대의 전차를 부술 수 있는 것이죠. S8 로켓탄은 80mm 로켓탄으로 보통 소위탄 등을 장착해 일정 범위를 초토화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전차를 부수기엔 무리가 있지만 포신을 휘게하거나 관측 장비를 파괴시켜 정상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죠. 40발이나 있으니 정말 강력한 위력인 것입니다. 40발의 S8 미사일 대신
10발의 S-13 로켓을 장착할 수도 있는데 장갑차 정도의 방호 차량은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갑 전력만 상대하면 한 대의 밀-28로 16대의 전차와 10대의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무장량은 경쟁 상대인 아파치보다 한 수 위입니다. 밀-28은 무장 이외에도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레이더와 거리 측정기, 적외선 카메라 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날씨에 관계없이 작전이 가능하죠. 특히 날개 위에 동그란 레이더를 장착한 무대도 있는데 지상 병력을 정확히 추적 및 탐색하기 위해 개량한 것입니다. 최대 8km 밖에서 기갑 병력을 공격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광화문에서 비행하고 있는 밀-28이 한강 너머에 있는 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28의 마지막 특징은 수송 공간이 있다는 것인데요. 수송 공간이 적어 평상시 수송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유사시 특수부대 투입이나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를 구출하러 갈 때 수송 공간을 활용하죠. 이런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듯 밀-28은 러시아답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공격 헬기입니다. 밀-28은 한 기에 약 280억 원 가량이며 현재까지 126대가 생산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밀-28은 현재까지 러시아군에 소속되어 이라크, 시리아 등에 투입되어 활약은 했지만 정확히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러시아가 밝히지 않아 얼마나 대단한 실전 경험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날아다니는 탱크 밀-28 공격 헬리콥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